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채무 못 갚은 러시아. 2. 경북 안동 한적한 시골 마을에 쫙 깔린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 3.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창고에서 국보급 지도가 발견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따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따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따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대체 크렘린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게서 어떻게 차얀따 유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질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해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하나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 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해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곰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곰 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타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의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튼이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 이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얀타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공화국의 보물인 차얀타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송유관을 건설해 주변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얀타 유전에서 뻗어나온 송유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송유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송유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얀타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 중국은 차얀타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배기 나 다름없는 이 차얀타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 어준 한국에게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얀타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차얀타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불곰 사업에 이어 유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까지 손에 넣어 거칠 것이 없어진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174년 전인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던 제임스 마설은 공장을 짓기 위해 강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강력한 빛을 내뿜는 모래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매우 밝게 빛나는 모래를 가져다 바위에 펼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모래에 섞인 금, 즉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공장주 존 서터에게 이를 알린 후 절대 외부로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자 고 약속했는데, 이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말죠. 강바닥에 널려있는 금은 누구나 캘 수 있는 노다지였고, 이듬해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골드러쉬입니다. 이듬해 1849년부터 약 8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왔는데, 이들을 49년의 사람들이라 하여 포티니너스라 불렀고, 이는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홈구장으로 하는 미식 축구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안동에서는 미국의 골드러시에 버금가는 그린러시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왜 안동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의 강제개항 이후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엮어 책으로 출판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1884년 주한 영국 대사관 영사로 조선에 체류했던 윌리엄 리처드 칼스라는 외교관은 조선의 산간벽지 1200km를 직접 걸으며 모든 것들을 기록해 조선 풍물지 라이프 인 코리아라는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조선의 자원 현황을 탐사한 후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 성격이 짙은데, 아마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양이 아닌 산간벽지의 조선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칼스의 눈에 가장 신기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복장이었는데, 조선 풍물지에서 그는 가장 놀라운 모습 중의 하나는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은 사람인데, 새끼줄이나 거친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었다. 머리에는 가볍고 가늘게 짠 바구니 모양의 모자를 쓰고 그 밑에 머리는 완전히 가렸다. 두 개의 막대기 위에 삼각형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를 입 앞에 들고 있어서 얼굴을 더욱 감췄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복장이 무엇이길래 칼스는 그토록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그 옷의 정제는 바로 삼배옷입니다. 1907년 조선을 여행했던 독일인 헤르만 산더라는 독일 군인은 많은 사진을 남겼는데, 그가 찍은 사진 속 우리 조상들은 역시 하나같이 흰색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마치 유니폼처럼 입는 이 옷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1년 내내 평생,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입었던 옷이 바로 삼배옷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배를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던 것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라시대부터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를 세운 완건에게 나라를 바쳤는데, 그의 아들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겨 산속에 들어가 평민들이나 입던 삼배옷을 입고 평생 나물죽만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말을 만든 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마애, 광대, 태자라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위는 삼배로 짠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배라는 것은 이미 신라시대 훨씬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입던 패션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활용하던 이 삼배라는 식물이 경북 안동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신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다 이 삼배라는 식물이 그린 러쉬의 주인공이자 신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명언을 남긴 복싱계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은 지난 2003년 281억 원의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지난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약 4만 9천 평 규모의 농장을 일고 한 달에 50만 달러, 약 6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재기 사실을 알렸는데, 그가 일군 농장이 바로 삼배 농장입니다. 도대체 삼배가 어떤 가치를 가졌길래 타이슨에게 매달 6억 원이라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유튜브 규정상 위험한 단어로 분류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대신 마라는 용어로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마는 환각작용이 불러오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할 수 없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령이 달라 어떤 주에서는 재배가 합법이지만 또 어떤 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타이슨은 캘리포니아주의 농장을 일궜는데 캘리포니아는 몇 년 전부터 이를 합법화시켰고 인근 네바다주 역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재배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한국에서 말을 재배한 것은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줄기를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을 찢어 배틀에 짜면 천이 되는데 이를 마 또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식물은 온대지방 또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껍질의 안쪽에 위치한 인피섬유를 이용해 삼배직물을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삼배를 재배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찢은 후 실로 만들어 여러 공정을 거친 후에 배틀에서 짜서 천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섬유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 중 그 섬유질이 가장 길고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입었던 삼배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 마라는 식물에 어마어마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약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말이죠. 보통 마라고 하면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마가 가진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의 꽃이나 잎에 분포한 THC,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불러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진짜 장점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많은 햄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THC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CBD, 칸나비디올, CBN, 칸나비놀을 비롯 약 60여 종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CBD는 신경계 수용체의 작용에 통증과 염증을 잡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중증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는 위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할 수는 없고 대신 껍질을 벗긴 씨앗, 햄프시드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참기름, 들기름처럼 램프 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후 기름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챔프시드 오일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를 통해 THCMILLIGRMPERKILOGRM 이하, CBDMILLIGRMPERKILOGRM 이하를 준수할 경우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은 위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유해 성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진행된 햄프시드 오일 공동구매 당시 섭취 후 약 580명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후기는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해 링크로 남겨드리니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위에서 안동의 그린 러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린 러쉬란 금빛이 아닌 초록빛을 향해 사람과 돈이 몰려든다는 의미인더. 최근 안동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용 젠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지에서는 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덕분에 시장은 매년 24%씩 급성장 중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환각성분이라는 용어에 사로잡혀 상당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 또는 산업용으로 이를 활성화시키면 희귀난치 질환이나 식품, 화장품 시장에서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또 하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어 안동이 그 선두에 나선 것이죠. 안동이 이러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이미 안동은 마재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동은 옛부터 안동포라고 불리는 삼배로 유명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쓰일 만큼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안동포의 원료가 마줄기인데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에 전통 직조기술이 합쳐져 세계 최고 명품 안동포를 생산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옷감을 넘어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을 닦아둔 덕분에 어마어마한 돈이 안동으로 몰릴 잠재력을 갖춘 것이죠. 괜히 세계 6대 슈퍼푸드에 선정되고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는 지금 이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를 두고 속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유엔이 1961년 이를 특히 위험한 약으로 분류해두었다가 2020년 12월 이를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CBD 및 오메가, 아르기닌, 비타민 등 유효 성분을 극대화시킨다면 해악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미 어린이 및 노인용 간식에까지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 TVN에서는 장수의 조건, 슈퍼푸드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이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핀란드 농부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햄프시드 오일이 혈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199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고지혈증이 있는 남성들에게 4개월간 햄프시드 오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이 48%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태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지난 6월 태국 정부는 의료용으로 말을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재배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며 농부들에게 무려 100만 그루의 묘목을 나눠줬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첫 3년에만 13조 원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료 목적으로만 말이죠. 아직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 없지만, 마라는 식물이 가진 엄청난 성분을 본다면 규제가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전 3월 12일 스페인의 엘 파이스, 이아이 페이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본명 김남준, 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엘 파이스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K-팝의 성공과 한국의 역사, 그의 개인적인 예술품 수집 등 다방면에 걸친 대화를 나눴는데, RM의 우문현답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우선 기자는 K-팝과 한국 문화가 비인간적이고 지나친 노력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RM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입니다. 우린 IMF와 UN이 원조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혹독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라며 오히려 한국에 노력하는 문화에 큰 가치를 부여했죠. 그리고 기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K로 명명되는 꼬리표가 지겹지 않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기자가 의도한 바는 명확합니다. 최근 K-팝이니, K-푸드니, K-무비 등등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의 K가 붙는 것이 손발이 좀 오그라들지 않느냐는 다소 무례할 법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우리 모두를 K-팝이라고 부르는 것에 질릴 수도 있지만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다. 우리 조상들이 싸워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품질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적어도 한국을 아는 이들에게 알파벳 K는 꽤 큰 의미를 지닌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K가 있습니다. 같은 K라는 표식이 붙었고, 그 가치는 한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큼 위대한 것임에도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만 기다리던 보물.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고지도 목록을 작성 중이던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전문가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사실 약 41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전시되거나 보관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만큼 전문가들이 가장 기대했던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유물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는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은 국가입니다. 즉, 일본인들이 소장하던 유물들을 인수받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의 포격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유물이 상당수였죠. 그러한 유물들은 대부분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박물관은 전문가들에게 3개월의 조사 기간을 허락했지만 3개월 동안 고지도는커녕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하염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도 오늘로 마지막이었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협조해준 박물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뒤돌아서던 찰나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담당자였던 소재구 학예사는 전문가들을 불러 세워 박물관 소장품 중에 흥미로운 목각품 11점이 있는데 진위를 판단해달라 는 부탁을 해왔죠. 수장고로 들어간 소재구 학예사는 수장고 깊은 곳에서 목판 하나를 꺼내어 전문가들 앞에 내놨는데, 이 유물에는 K93이라는 임시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K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이란 의미였는데요.
이 목판은 원래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23년부터 보관하고 있던 유물인더 당시 작성된 유물 목록에 본관 9739 조선총독부 소장품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 유물 자체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부산으로 경주로 피난했다가 1970년대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복귀했으니 유물 번호가 없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임시번호인 K93을 부여하고 목제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화계사가 꺼내온 목판은 총 11점으로 가로 43cm, 세로 32cm 크기의 두께는 1.5cm에 달했습니다. 여타 목판 대비 상당히 큰 크기였는데 평소 수장고를 드나들던 그는 이 목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범해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목판에 적힌 글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는 고산자교관이라 쓰여 있었고 표지에 적힌 제목은 무려 대동여지도였습니다. 이 목판본을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간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던 대동여지도 목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것이 진품이라면 한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국보급 유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약 30년간 빛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놓고 제작자의 이름과 작품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음에도 고산, 김정호, 1804, 1866의 평생의 역작인 대동여지도 목판은 가짜 또는 복제품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라는 인물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3번이나 왕복하면서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의 무지몽매한 지도자였던 흥선대원군 1820만 1898이 국가기밀누설죄로 김정호 분열을 참하고 대동여지도와 목판을 전부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왕으로 불렸던 대원군이 목판까지 불태워버렸다는데 누가 이 목판이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이 허위 사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허위 사실이 처음 등장했을까요? 1925년입니다. 당시 6당 최남선 1890만 1957이 쓴 것으로 보이는 사설 하나가 동아일보 10월 8일자에 등장합니다. 사설은 김정호 선생은 팔도강산은 샅샅이 답사했고 이를 위해 백두산만 7번 올라갔다. 대동여지도를 위해 10수년간 과객 노릇을 하여 가장 정명하고 적확한 지도를 만든 이지만 이런 국보적인 인물이 화액을 당했다. 국가의 요새를 외국에 알릴 장본인이라는 죄명 때문에 대동여지도 목판은 몰수당하고 김정호는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운명으로서 사망했다고 쓰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추리면 당시 조선은 김정호의 위대한 업적을 몰라보고 욕하는가 하면 외국 간첩이라고까지 의심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 일제였습니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어독본 교과서에 이 이야기를 교묘하게 각색해 게재했으니까요. 당시 일제는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렸고 전국 방방곡곡을 3차례나 돌며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지만 흥선대원군은 국가기밀누설죄로 김정호와 그 딸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제에게 이는 준륭한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김정호처럼 훌륭한 인물에게 누명에 씌울 만큼 조선은 우매한 국가이므로 문명국인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가짜뉴스가 점차 증폭되어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준비에 여념없었던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에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교과서에는 김정호는 억울한 죄명으로 죽임을 당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완고한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나라의 사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김정호의 피땀이 서린 지도의 목판까지 압수하여 불살랐으니 정말 안타깝다 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어독본에도 없던 목판을 압수해 불살랐다는 표현이 60년 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겁니다. 즉 일제가 교묘하게 조작해온 식민사관이 60년이 지난 초등학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 김정호가 손수 제작하고 목판으로 인출해 간행한 전국지도로 한반도 전체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해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동서방향의 지도를 수록해
일권위 책으로 엮었습니다. 각 층의 지도는 일권위 책으로 묶어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접고 펼 수 있도록 만들어 휴대가 간편하고 보기 쉽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22권위 책을 모두 펼쳐 연결시키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르는 대형 한반도 전도가 됩니다. 대동여 지도에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산과 산줄기, 하천, 바다와 섬은 물론 읍, 성, 목장, 온천, 도로 등 다양한 정보가 오늘날의 지도처럼 기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기재된 교통로에는 십리마다 점을 찍어 지역과 지역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두었죠. 이는 근대적인 측량 기술로 제작된 지도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 제작 전통이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이 이런 지도의 가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다고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식민사관을 만든 겁니다. 조선과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기 위해선 김정호의 엄적을 더욱 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김정호가 백두산 등 한반도 모든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지도를 작성했다는 허위사실입니다. 오히려 김정호는 속설과 달리 삼국사기, 고려사부터 신동국려지 승남, 팔도총도, 동국팔력도, 해동여지도 등 수많은 지도를 연구한 후 대동여지도에 흡수시키고 지구전후도 같은 세계지도 제작에도 참여했던 지도 제작자이자 학자였죠. 김정호의 호 고산자, 즉 옛고, 외산, 아들자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김정호 스스로 옛 산의 아들이라며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하죠. 그의 호에서 지도에 대한 강한 애착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미디어 매체에서 김정호가 지도를 걸어다니며 제작하고 또 조선 권력층에게 핍박받았다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일제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소문입니다.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의 역작이자 최대 업적이며 한국사 최고의 보물로 지도의 서문에 해당되는 지도유설에서 춘추전국시대 손자의 글을 인용해서 제작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방상의 요충지를 알아야 하고 재물과 세금이 나오는 곳과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원천을 잘 알아야 하며 여행과 왕래를 위해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김정호라는 위대한 학자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의도와 그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어 변형되었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안에는 정리되지 않는 유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출처를 모르거나 중도에 잃어버린 유물만 14,000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K라는 표식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중 보물 국보급 유물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할 K는 TV에만 있는 게 아닌 셈이죠. 우리 문화와 역사가 온전히 밝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라며